노벨상 수상작가 한강이 1970년대나 80년대 소설을 썼다면 과연 어땠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노벨상은커녕 감옥살이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작품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를 핏빛으로 물들였던 사삼항쟁을 다룹니다.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약 7년 7개월 동안 2만 5천 명에서 3만여 명이 학살됩니다. 1978년 소설가 현기영은 제주 북촌리 300명 학살 사건을 다룬 순이 삼촌을 발표했다가 보안사에 끌려가 고문을 당합니다. 이산화는 1987년 3월 혓바닥을 깨물고 통곡 없이는 갈 수 없는 땅으로 시작하는 장편 서사시 한라산을 역시 발표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70년이 지난 현재까지 4.3에 대한 오해는 많습니다. 여전히 빨갱이들의 반란이라고 왜곡하는 시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도올 김용옥은 우린 너무 몰랐다는 책에서 이렇게 통곡을 합니다. 제주는 슬프다. 진실도 화해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다 둘러대는 말일 뿐 존재하는 것은 오직 슬픔뿐이다. 슬픔에는 이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어떠한 이념적 성찬이나 평화나 언어의 꾸밈이나 위로도 모두 제주를 자기 구미대로 말아먹고 싶어하는 인간들의 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허준 한겨레 기자가 쓴 4.3 기나긴 침묵 밖으로 이 책에도 4.3을 둘러싼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해방 전후 혼란한 국제 정세와 극심한 이념 대립이 어떻게 4.3이라는 비극과 연결됐는지 통사적으로 그리고 증인들의 증언을 차곡차곡 모으는 작업을 통해서 밝혀냅니다. 두 책을 통해서 4.3의 발생 원인과 현대사적 의미를 되짚다 보면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를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질 겁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해방을 맞고도 온전한 국가를 갖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1945년 9월 9일 군정을 시작합니다. 그때 제주도는 제주도 인민위원회라는 조직의 영향력이 상당했습니다. 미군정 정보요원이었던 그랜트 미트는 훗날 제주도 인민위원회는 모든 면에서 제주도의 유일한 당이자 정부였다.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또 미군정과 제주도 인민위원회 충돌은 불가피하다. 인민위원회의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모든 레디칼 분자를 분쇄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중간에 어설픈 길은 없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미군정은 대화보다는 분쇄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4.3의 시작은 1947년 3월 1일 3.1절 기념식이었습니다. 약 3만 명의 시위대가 모여서 3.1 정신으로 통일과 온전한 독립을 쟁취하자고 외칩니다. 그들은 또 남한 단독 정부가 수립되면 민족 상잔의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3.1절 기념식을 마치고 가도행진에 나선 시위대는 관덕정 광장에서 경찰과 충돌합니다. 기마경찰의 말발굽이 어린아이를 다치게 했는데도 경찰은 사과하지 않습니다. 성난 민중들이 강하게 항의하자 제주경찰서 막루에서 갑자기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순식간에 6명이 죽고 8명이 다칩니다. 숨진 희생자 중에는 국민학생과 젖먹이를 나는 20대 여성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총을 쏜 경찰은 육지에서 제주도로 파견된 이른바 응원경찰이었습니다. 제주도민 3만 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간 제노사이드의 시작이 바로 이날 총성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도 공권력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성남 민심은 총파업에 나섭니다. 공무원과 현직 경찰은 물론 은행, 학교, 통신기관까지 156개 단체가 파업에 동참을 합니다. 그러자 당시 경찰 총수였던 경무부장 조병옥은 경찰 발포는 정당방위였다는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또 근거도 없이 3.1절 시위가 북조선과 공호에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제주도를 빨갱이의 섬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죄 없는 부녀자와 아이들까지 죽여놓고 사과는커녕 좌익과 우익의 대립으로 몰고 가려는 치졸한 시도였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이 비판 세력을 탄압하는데 그렇게 울거먹었던 반공주의가 가장 먼저 제주도라는 섬에 상륙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 섬은 상실됩니다.
빨갱이 딱지만 붙이면 누구든 죽여도 상관없는 지옥의 문이 열립니다. 다행히 당시에도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초대 제주도지사였던 박경우는 무참히 희생당한 인민에 대해서는 30만 제주도민 전부가 조의를 표한다는 발표문을 남기고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미군정은 기다렸다는 듯 박경훈을 해임하고 극우주의자로 악명이 높았던 유해진을 임명합니다. 이때 유해진과 함께 제주도에 내려온 또 다른 세력이 있었는데 바로 서북청년단입니다. 서북은 지금의 황해도와 평안 남북도를 일컫는 지명입니다. 서북 청년들이 제주도까지 내려온 이유는 당시 북한 사정과 연관이 깊습니다. 당시 38선 이북을 장악했던 김일성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을 단행합니다. 땅을 빼앗긴 지주 상당수는 공산주의에 이를 갈면서 남한으로 가족과 함께 이주했습니다. 1946년 1년 사이에 약 46만 명이 남하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승만은 공산당의 원한이 많았던 서북청년단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도올 김용옥은 김구를 암살한 안두희가 서북청년단 핵심 멤버였다고 지적을 합니다. 국내 지지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이승만은 서북청년단을 확고한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엄청난 특혜를 부여합니다. 며칠간의 훈련만 받으면 곧바로 경찰이나 군인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고 도올은 말합니다. 그들에게 월급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약탈해서 스스로 알아서 생계를 해결하라는 시기였습니다. 1948년 4월까지 제주도에는 서북청년단 출신 경찰 760여 명과 서북청년단 출신 조선경비대 군인 1,700여 명이 추가 투입됐습니다. 그들이 1947년 1년 동안 빨갱이 딱지를 붙여 잡아들인 사람이 2,500여 명에 이릅니다. 1948년 3월에는 조천중학생 김용철과 청년 양은하가 그들에게 고문을 받다 숨지는 비극까지 발생합니다. 4.3 기나긴 침묵 밖으로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1948년 11월 성산 일출봉이 한눈에 보이는 집으로 누군가 찾아오더니 무작정 나오라고 했다. 35 나이에 어렵게 얻은 2살배기 딸 숙자를 얻고 엄마는 나섰다. 터진 목에 다다랐다. 죽음을 예감했다. 숙자를 동네 삼촌에게 맡겼다. 부모를 잃은 숙자는 이모 손에 컸다. 그리고 2017년 7월 숙자는 어머니 묘를 이장하기 위해 묘를 열었다가 왼손 약지에 낀 어머니의 은반지를 발견했다. 숙자는 말했다. 어머니, 이 반지 이제 내가 키쿠다. 고맙수다. 제주올레길 1코스의 종점인 터진목에서 희생된 이는 최소 213명이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었던 제주도민들은 1948년 4월 3일 12개 경찰 지서를 공격합니다. 한라산 기슭 오름마다 봉화가 붉게 타오르면서 남로당 제주도위원회가 주도한 봉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도올 김용옥은 4.3 사건이 무장 봉기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무력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닌 상황에서 소총 몇 자루 들고 경찰서를 습격한 것은 가냘픈 호소일 뿐이라고 합니다. 핍박받는 제주도민의 분노 표출일 뿐이라는 겁니다. 또한 미 군정의 4.3 무력 진압과 대규모 토벌 작전은 무장 대 무장의 격돌이 아니라 공권력의 일방적인 학살, 국가폭력이라고 덧붙입니다. 미군정과 제주도 국방경비대는 토벌 작전을 놓고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당시 국방경비대 구연대장이었던 김익렬 중령은 평화적 해법 모색에 나섭니다. 그는 72시간 안에 무장을 해제하면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평화 협정에도 거의 서명을 합니다. 그러나 5월 1일 우익청년단이 제주도 오라리 마을을 불태우는 오라리 방화 사건이 벌어지면서 미군은 조선경비대에게 총공격을 명령합니다. 경찰은 오라리 마을에서 경찰의 무기 아래 우익청년단원이 방화한 사실을 무장대의 방화로 조작해서 몰고 갔습니다. 미군정은 또 5월 10일로 예정된 남한 단독 선거를 무사히 치르려면 제주도의 빨갱이들을 소탕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김익렬 중령 후임으로 박진경 중령이 취임을 합니다. 박진경은 일제강점기 일본 육군 공병학교를 졸업하고
일본군 소위로 임관한 경력이 있습니다. 박진경은 취임식에서 제주 폭동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제주도민 30만 명을 희생시키더라도 무방하다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합니다. 그러나 미군정 기대와 달리 제주도의 3개 선거구 중 2개 선거구에선 투표율이 과반에 미달합니다. 선거가 무효가 된 겁니다. 제주도가 남한에서 5.10 선거를 부정한 유일한 지역이 됐고, 이는 미 군정과 구현대장 박진경의 강력한 토벌작전을 부르는 이유가 됩니다. 그때 토벌작전에 참가했던 한 간부는 15세가량 되는 아이가 아버지 시체를 껴안고 있는 것을 보고도 무조건 총살해야 했다. 1948년 6월 4일자 서울신문은 제주읍은 밤이 되면 죽음의 거리로 화한다. 이모퉁이 저 구석에서 터지는 총성은 살기찬 이 섬의 공기를 한층 더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다고 보도할 정도였습니다. 성공적인 토벌 공로를 인정받은 박진경은 중령에서 대령으로 승진합니다. 그의 승진 축하연이 열린 1948년 6월 18일 새벽, 박진경의 부하인 문상길 중위와 손선호 하사가 잠든 박진경의 가슴에 총알을 박습니다. 두 군인은 총사령을 앞두고 남긴 유언에서 미국의 지휘하에 한국민족을 학살하는 군대가 되지 말라는 것이 저의 마지막 염원이라고 외칩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합니다. 이승만 정권은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내 내륙 지역을 통행하는 자는 폭도로 간주해 총살하겠다는 포고문을 선언합니다. 제주도 지형상 해안선에서 5km 이상 거리는 모두 해발 100m에서 600m에 이르는 중산간입니다. 이곳에 자리 잡은 100여 개 마을에 사는 수만 명은 졸지에 살 곳이 없어진 것입니다.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에선 그때의 집단 학살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시신들은 보리밭에서 눈에 덮여 있었어. 얼굴에 쌓인 눈을 한 사람씩 닦아가다 마침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찾았는데 오빠와 막내가 안 보였대. 혹시나 해서 보리밭에 죽어있는 100여 사람들을 아래에 동생이 깔려있는지 밀어가며 다시 살폈대. 혹시나 싶어 불탄 집도로 가본 건 땅거미가 내릴 즈음이었어. 집을 버리고 해안가로 몰린 주민들 역시 무장대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합니다. 산속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한라산에서 굶어 죽거나 얼어 죽습니다. 토벌대는 가족 가운데 한 명이라도 보이지 않으면 도피자 가족으로 지목해 가족을 대신 죽입니다. 이른바 대살이라는 만행이 그렇게 버젓이 자행됐습니다. 학살은 군경 토벌대만 저지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장대원들은 해안마을을 습격해서 경찰 가족과 우익인사를 살해합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고 증오는 격한 충돌로 이어져 민간인들의 희생은 극에 달했습니다. 1949년 1월에는 북촌리에서 300여 명이 집단 학살되는 일이 또 발생합니다. 소설가 현기영의 순이 삼촌은 이날의 비극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해 4월 미군 정보보고서 내용은 더 충격적입니다. 구현대가 모든 저항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중산간 지대에 있는 마을 주민이 확실히 게릴라 부대에 도움과 편의를 주고 있다는 가정 아래 민간인 대량 학살 계획을 채택했다. 팩트가 아니라 가정하에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것입니다. 작은 동굴이나 곡자왈에 피신해 있다가 내려오면 살려준다는 말에 속아서 백기를 들고 하산한 사람 상당수는 육지에 형무소로 보내졌습니다. 그들의 죄명은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이었습니다. 육지에서 수감 생활을 한 인원은 최소 2,5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세월이 지나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한 뒤 상당수 수용자는 정치범이라는 딱지가 붙어서 또다시 집단 학살되거나 행방불명 됐습니다. 그 뒤로도 한동안 한라산 입사는 통제됩니다. 제주도 경찰이 금종령을 해제한 것이 바로 1954년 9월 21일입니다. 1947년 3월 1일부터 무려 2762일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지금도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7년 9월 제주국제공항에선 학살 안매장된 지 60년 만에
387구의 시신이 발굴됩니다. 1949년 10월 집단 사용된 사람들입니다. 유해 옆에는 카빈 소총과 탄피, 깨진 안경, 고무신들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에서도 제주공항 6월 발굴 장면이 인상 깊게 그려집니다. 앞서 1992년 제주 구좌읍 다랑시굴에선 11구의 유해가 발굴되기도 했습니다. 9살 어린이의 유해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4.3은 또 다른 비극으로 연결이 됩니다. 전남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14연대 병력은 제주 사태를 진압하라는 정부 명령을 거부합니다. 동포에게 총뿌리를 겨눌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른바 여순 사건입니다. 4.3의 비극은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 상당수가 연좌제의 고통에서 오랫동안 시달렸습니다. 희생자들은 빨갱이나 폭도로, 유족들은 빨갱이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평생을 레드 콤플렉스에 갇혀 살아야 했습니다. 유족들은 공무원 임용과 공공기관 채용, 해외여행에서 제약을 받았다고 4.3 기나긴 침묵 밖으로는 전합니다.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에서 4.3 희생자이자 생존자인 강정심은 평생 실종된 오빠를 수소문하다 눈을 감습니다. 딸이 피해를 입을까봐 두려워서 죽을 때까지 4.3 이야기를 꺼내지 못합니다. 마침내 죽기 전 치매에 걸린 강정심은 딸에게 말합니다. 구해줍소. 도올은 말합니다. 슬픔은 그냥 슬픔이다.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기억은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 우리가 제주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슬픈 제주를 슬프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슬픔에 동참하는 길밖에 없다. 슬픔은 슬픔으로 느낄 때만이 그 슬픔은 정의로운 에너지를 분출한다. 한강 작가는 작별하지 않는다를 지극한 사랑에 대한 소설이기를 빈다고 했습니다. 그 지극한 사랑이란 기억하고 같이 슬퍼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민들은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으로 세상이 밝아져서야 비로소 말문을 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3 특별법이 제정된 2000년에야 마침내 그날의 비극을 조금씩 증언합니다. 2003년에는 마침내 정부 차원의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가 발간됩니다. 우리가 자주 찾는 제주의 관광지, 한라산, 올레길, 한림, 대정, 북촌리, 다랑시오름, 다랑시굴, 성산 일출봉 모든 장소가 4.3 학살의 현장입니다. 도올은 희망도 이야기합니다. 슬픈 아일랜드에서 H, 버나드 쇼, 사무엘 베케트, 오사카 와일드, 조나단 스위프트, 제임스 조이스와 같은 세계 문학의 거성들이 쏟아졌듯이 나는 앞으로 슬픈 제주에서 세계 문명의 거대한 축이 탄생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스웨덴 할리머는 노벨상 심사평에서 198단어로 작별하지 않는다를 논평했습니다. 소년이 온다 155단어보다 더 많습니다. 한강이 4.3을 치유하는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에 한 걸음 다가서는 것을 아마 도올은 예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의 상자 피처였습니다.